오리월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리월 강의가 이론 진도의 마지막이죠. 5월 달에 처음 오신 분 있나요? 4월 말이나? 네, 높이 들어보세요. 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론의 마지막 진도니까 아마 각 과목별로 수업이 기초적인 거는 조금 생략하거나 빨리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1, 2월이나 3, 4월 강의를 사전에 좀 이렇게 보시고 수업을 들어야 좋겠어요. 그 점은 감안하시고 날씨가 금방 더워집니다. 그죠? 근데 금방 추워집니다. 그래서 금방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그리고 2달은 금방 갑니다. 금방 2달 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론 진도니까 잘 정리하시고 오늘은 수업을 1장과 2장을 나가는데 2장부터 하겠습니다. 교재는 49페이지, 한 장을 넘겨서 5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제도는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먼저 시험시행기관장부터 보죠. 따라해요. 시험시행기관장. 시험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누구죠? 그렇습니다. 원칙이 시도지사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서울시장이 따로, 경기도지사가 따로, 인천이 따로, 부산이 따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따로 이렇게 시도별로 시험을 본다면 출제위원을 따로따로 임명해서 시험을 보니까 지방마다 난이도의 편차가 생겨 지방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어요.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을 할 때는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해도 되지만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크게 2가지, 공기업, 협회가 있습니다. 물론 준정부기관도 있고요. 다만 대학이나 전문대학, 즉 학교로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일개 대학에 10만 명, 20만 명 시험을 보는 업무를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위탁할 수는 없다. 또한 시험시행기관장이 다른 곳에 시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돼요. 책을 보겠습니다. 50쪽에 1번, 가로 1번, 원칙적 시험시행기관. 현행법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광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의 원칙적 시행기관이 됩니다. 가로 2번, 예외. 국토부 장관의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은 수준의 균형 유지, 그러니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2번 시험 업무의 위탁, 가로 1번. 시험시행기관장의 동그라미.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그 다음 줄 공기업 준정보기관 동그라미. 그러니까 공기업과 준정보기관을 합쳐서 그냥 공기업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협회의 동그라미. 크게 몇 가지? 크게 2가지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되 그 다음 주에 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위탁할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가로 2번.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와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몇 줄째에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자, 칠판 보세요. 시험을 서울에서 봐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을 받거나 위탁 실시하는 시험을 받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갑이 시험을 봐요. 다시 돌아가서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수수료 납부하는데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수를 납부하고,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소수를 납부하고, 시험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소수를 납부하고, 따라서 수수료 결정 기준이 다르다. 다음에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자격증은 오로지 누가 줘요? 시도지사만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의 교부는 합격자에게 합격자 발표가 나면 한 달 안에 일괄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합격자에게 다 줘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자격증을 분실했다든가 그러면 재교부를 하게 되는데, 재교부는 수시로 재교부 신청을 하죠. 잃어버리면 재교부, 잃어버리면 재교부. 이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재교부 업무는 위탁할 수 있어요. 다시, 자격증의 교부는 위탁할 수 없고 자격증의 재교부는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의 재교부에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의 재교부를 여기다가 신청하면 재교부 신청 수수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대로 내고, 위탁을 했으면 여기다가 재교부 신청할 때는 여기서 결정공하는 수수료 납부하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갑이 서울시장이 실시하는 시험이나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나 위탁 실시하는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을 때 자격증은 오로지 서울시장이 교부한다는 거. 자격증 교부에는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격증을 시험 볼 때 돈을 냈으니까요. 자격증을 받은 갑이 사무소를 낼 때 서울에만 내야 돼? 다른 지역에 가도 돼? 다른 지역에 가도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부천시에 가서 사무소를 낸다. 경기도 부천시에 갑이 사무소를 낼 때 등록 신청은 부천시에 하고,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어 없어? 있고, 이때는 어디 조례? 부천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고, 등록 처분이 떨어져. 그리고 보증 설정을 해. 보증 설정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교부해 주죠. 자, 등록증 교부에는 수수료가 있어 없어? 없어요. 등록 신청할 때 돈을 냈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3,000%로 빠져버렸어요. 수수료 없어요, 교부에는. 자, 이제 이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무실에 화재가 나서 자격증도 불에 타버리고 등록증도 불에 타버려요. 재교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격증의 재교부는 누구에게? 서울시장한테 재교부를 신청하며, 자격증의 재교부에는 수수료가 있어 없어? 있고, 어디 조례?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대로 납부합니다. 등록증의 재교부는 누구에게? 부천시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며 수수료가 있어 없어? 있고, 어디 조례? 부천시 조례가 정하는 대로 수수료 납부하면 돼요. 다음, 이 사람이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을 빌려줬다. 뭐 그러면 자격 취소가 가능하죠. 근데 이 사람은 중개업자예요, 소공사예요? 중개업자죠. 사무소를 냈잖아요. 취직한 게 아니고. 자, 이 중개업자에 대해서 자격정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지, 중개업자에게는 자격정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줬다. 그러면 자격을 취소하죠? 자격 취소 누가 해요? 서울시장이 자격을 취소합니다. 이 사람이 금품 초과 소수라든가 이중사무소라든가 이중 등록 문제가 생기면 등록 취소가 가능한데, 그 등록 취소는 누가 해? 부천시장이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는 사전에 뭘 거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격을 취소할 때도 사전에 뭘 거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는 사무소 소재지 시 도지사인 경기도지사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요. 그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죠. 그러면 통보를 받은 서울시장이 자격을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권한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사무소 소재지 시 도지사가 청문을 하냐 이거죠. 청문을 하려면 그 시청에 도청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전철 한번 타면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부천이니까 가깝지 부산으로 갔다든가 제주도로 갔다든가 그러면 너무 멀죠. 그럴 때는 그쪽에서 청문을 해서 결과 통보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부천에서 서울로 가는 게 빠르냐 수원으로 가는 게 빠르냐 그러면 서울이 더 빠를 수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수원에 가서 청문을 하고 경기도에 가서 그리고 이제 취소는 서울시장이 하는 이런 결과가 있죠. 규정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수원으로 가야 돼요. 자격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반납해야죠. 어디다가 반납? 서울시장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며칠 내에 반납? 7일 안에 반납해야 돼.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날짜를 어기면 과태료라고 그랬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냐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취소가 됐으면 등록증을 반납해야죠. 어디다가? 부천시에 반납을 합니다.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똑같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작.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그랬습니까? 초등학생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르라고 그랬지. 누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따라하라고 그랬습니까? 뭐하러 따라합니까 그거를? 에? 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작. 그래 휴게소 보자명 이걸 불러줘야지. 그럼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가 여기에 자격증 등록증을 7일 안에 반납 안 한 거 요게 있으니까 요 놈이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5번째 있다 그겁니다. 늦었어 이미. 뭐하러 그걸 봅니까? 자, 책을 보겠습니다. (51쪽에) 응시 자격을 보겠습니다. 칠판 보죠. 자, 시험의 응시 자격에 관한 한 우리 중개사법에 특별한 적극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따라서 연령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국적의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미성년자 시험 보는 데 문제가 없고 외국인도 시험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학원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오면서 봐도 실제 외국인이 시험 공부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탈북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든가 중국 교포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뭐 인종이 다른 뭐 그런 사람이 공부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사람도 이 시험이 어려운데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시험 볼 수 없는 사람을 따로 정해놨어요. 그런 사람을 응시불가사유라고 합니다. 따라해요. 응시불가사유. 시험 볼 수 없는 사람인데요. 응시불가사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격 취소.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 3년간 시험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 몇 년간? 5년간 시험 볼 수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시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등록의 결격사유야. 따라해요.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는 등록할 수 없는 사유, 사무소를 낼 수 없는 사유, 취직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첫째,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파산자도 있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전과자도 있고 다양하다. 양쪽에 중복되는 사람은 딱 하나죠. 자격 취소 3년, 자격 취소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양쪽에 다 걸려. 따라서 자격 취소가 되면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자격 취소가 되면 3년간 보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중복되지 않죠. 따라서 부정행위자는 왼쪽에만 있습니다. 부정행위자는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행위자는 누구예요? 컨닝한 사람이 아니고 적발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시험 볼 수 없어요. 몇 년간? 5년간. 그런데 자,
중개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학원에 다닐 수, 모의고사 볼 수, 진짜 시험은 그 시험만 못 보는 거지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중개업자가 될 수는, 소공사가 될 수는, 보조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사무소 못 내고 취직할 수 없으니까. 자, 감옥에서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다. 감옥에서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다. 시험 볼 수 있어 없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중개업자가 될 수, 소공사가 될 수, 보조원도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제 지문으로 잘 나왔는데 요즘은 뭐 잘 안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종종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문제를 한번 내고 가죠.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험 볼 수 없다. 틀렸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은 원칙적으로 보죠. 딱 하나 빼고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사람 빼고. 한 장을 넘겨 52쪽. 52쪽의 시험의 시기 가로 1번. 시험은 매년 몇 회 이상? 1회 1회 이상이야. 따라서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세 번 볼 수도 있는 건데 다만이란 말이 나오면 다만이란 말 앞에 있는 건 원칙, 다만이란 말 뒤에 있는 건 예외라고 그랬어요.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어. 따라서 안 보는 해도 있다. 가로 2번 시험의 일부 면제 첫 번째 문장 시작. 다음 회예요? 다음 연도예요? 따라서 다음 연도에 시험이 두 번 있으면 두 번 혜택을 받고 다음 연도에 시험이 없으면 한 번 아예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다음 연도가 아니고 뭐예요? 다음 회 그래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시간 되면 보시고 53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거기 법 규정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법 제2조의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동그라미, 정책심의위원회의 동그라미 둘 수 있다. 이다 밑줄. 어디에 둘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둬야 해 둘 수 있다야? 그 밑에 심의사항이 1번 자격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거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 2번에 중개업 육성이라든가 3번에 중개업 보수의 변경이라든가 4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즉 업무 보증금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하죠. 최근 됐어요. 칠판 보세요. 옛날에는 따라해봐요. 시험위원회. 옛날에는 시험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위원회는 시험에만 관여하는 위원회니까 시험 과목을 늘릴까 줄일까, 시험을 언제 볼까, 합격자는 많이 낼까 적게 낼까 이런 것만 심의했던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 대신 이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되는 그 시험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된 후에 중개업 관련해서 중개업 발전 방향이라든가 보수 변경이라든가 업무 보증 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심의하는 심의사항이 늘어나서 줄어들었어? 옛날보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한다고? 근데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협회에 설치해요? 국토부에 설치해요? 국토교통부에 설치합니다. 필수적이야? 임의적이야? 임의적. 둬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죠. 정책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니까 물적 요소는 없어. 인적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까지예요. 위원장을 빼면 6명에서 10명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없어요. 부위원장이 없고 그냥 바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주차 강의가 되면 아마 배울 텐데요.
협회 쪽에 가게 되면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라는 게 또 나옵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총원이 19명 이내예요. 근데 그쪽은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 위원들이 있어요. 여기는 위원장과 위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대통령이 업무 수행할 수 없으면 총리에게 넘어가는 거 알죠? 권한대행. 권한대행이 권한을 너무 많이 행사해서 문제가 되죠, 요즘. 자, 그런데 위원장의 경우는 정부 부처는 부가 있어요, 부. 부가 있고 처가 있고 밑에 청이 있는데 부 같은 경우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만 청 이런 데는 법안 발의 못 합니다. 근데 이 부들은 외교통상부 외교부 있죠? 외교부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고 산업자원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부에 장관이 있고 차관이 2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도 장관이 있고 차관이 둘이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차관을 제1차관 그러는데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누가 임명 위촉해?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1명, 그리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라든가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 부동산이나 금융의 전문가 이런 사람 중에서 임명 위촉하는 거예요. 다만 이 중에 공무원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의 임기는 기본이 2년입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런데 협회 쪽에 가게 되면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나오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연임은 한 번만 인정을 합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그쪽은 주로 돈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연임을 한 번만 인정하는 것 같고 여기는 연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위원이 사임함으로써 새로운 위원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만 임기를 채우면 돼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필요한데 그 간사 한 명은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문제를 낼 테니 맞춰봐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된다. 장관이 돼, 차관이 돼. 두 번째,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위원장이 아니고 장관이 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간사만 누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책을 봐드리겠습니다. 53쪽의 하단 53페이지 맨 밑에 2번 위원회의 구성 가로 1번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외하여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니까 따라해 1711 가로 2번 가로 2번에 위원장의 동그라미 제1차관의 밑줄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의 동그라미 위원은 국토부 장관의 밑줄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까지 밑줄. 그리고 1번에 4급 이상 공무원부터 2번에 부교수 이상 3번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4번에 협회 추천 5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 6번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소비자단체 소비자원의 임직원 8번에 부동산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애우라고 제가 읽어준 게 아니고 각 분야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다만 2번부터 8번까지의 2번의 임기는 몇 년? 2년. 1번 빼고 말이야. 가로 3번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의 동그라미 간사 1명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3번에 심의사항이 있는데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공인인사 시험 등 공인인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밑줄 쳐요. 1번 쫙.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왔어요? 예? 옛날부터 있었어요? 시험위원회 시절에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잖아요. 2, 3, 4번을 묶어요. 2, 3, 4 묶었어요? 거기다가 추가라고 써요. 추가. 또는 신설이라고 써요. 신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거예요? 대답 안 할 거예요? 2번 중개업 육성, 3번 보수 변경, 4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즉 보증금 변경이겠죠. 자, 이렇게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다는 거. 그 다음 가로 2번 여러분이 빨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여기 봐. 동그라미 1번을 얘네가 심의했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그것에 따라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중개업 육성 방안이라든가 보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네가 심의 의결해도 시도지사가 따를 의무가 없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출제자가 굳이 틀린 문제를 내고 싶으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이나 보수 변경을 가지고 시도지사가 따라라 이렇게 내겠지. 시험장에 가서 깜짝 놀랄지도 몰라. 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한다고? 틀리게 낼 때 어떻게 낸다고? 협회에 설치한다고 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5쪽에 가면 위원회 재척기피협회라는 게 나와. 따라야 재척기피협회. 재척은 친한 사이, 친하지 않은 사이. 친한 사이. 기피는 왼수 집안. 그 다음에 회피는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는 거야. 자, 여기 보셔요. 여기 보셔요. 따라해. 재기회. 재가 뭐예요? 재척. 그 다음 재기회할 때 기는 기피. 회. 근데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 들어가는 거야. 위촉의 반대말. 위촉의 반대말 해촉. 잘라버리는 거죠. 자, 칠판 보시고요. 이 위원장과 위원들이 말이야. 이 위원장과 위원들이 어떤 안건을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안건에 당사자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안건의 당사자. 그런데 이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동일인이에요. 위원이 당사자야.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야. 이 위원의 친족이 안건의 당사자야. 이런 경우는 유리한 심의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위원이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그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하여 연구라든가 증언, 자문, 진술, 감정 이런 걸 한 사람이라면 유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 빠져야죠. 이게 재척이에요.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아마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건 틀리게 내는 게 아니라 옳은 문장으로 용어를 물어볼 거예요. 용어. 제 말 알아들어요? 네.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재척되는데 기억번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끊고 그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경우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디귿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1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재척됩니다. 칠판 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기피는 뭐냐면 이 안건의 당사자가 여러 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무래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공정한 심의를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빼달라라고 신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그래.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 의결로서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을 뺄지 안 뺄지. 다만 기피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예? 네? 동그라미 2번. 그렇게 바로 대답 안 하고 그렇게 자 2번 기피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는데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해요. 또 칠판 보세요. 이 위원이 말이에요.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보니까
내가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잘못 들어간 거지. 그러면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척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회피입니다. 동그라미 3번 위원 본인이 이 1번에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의 밑줄 스스로 그 안건 심의 여기에서 회피해야 되고 4번에 해촉 국토부 장관의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은 위원이 재척사유에 하나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데 여기 봐요. 이 위원을 위촉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촉한 사람이 누구야? 국토부 장관이니까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을 누가 해요? 역시 해촉도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해촉의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위원장이 해촉 그러면 틀립니다. 국토부 장관이 해촉이에요. 다 알아들었죠? 5번에 위원장의 직무 가로 1번 위원장은 심의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가로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6번 심의위원회 운영 가로 1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가로 2번 회의는 재적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밑줄 쳐요. 재적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끊고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따라해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여기 보셔요. 10명이 출석했으면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한 거 맞죠? 10명이 출석했으면 그 중에 6명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적 과반 출석에 다시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적 과반 찬성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따라합니다. 재적 과반 찬성. 한번 틀려요. 재적 과반 출석이에요. 출석 과반 찬성이고. 알아들었다고 봐요. 56페이지 가로 3번.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되며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나머지는 생략하고 57페이지로 가면 시험 실시에서 2번이 있습니다. 가로 1번 시험 보려면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돼. 가로 2번 응시 수수료 납부해야 돼. 동그라미 1번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밑줄 쳐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 조례에다가 써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로 수수료 내는 거예요. 2번 다만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는 밑줄 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 뭔 말인지 알죠? 3번 시험 업무가 공기업 준정부에게 협회 등에 위탁되어 위탁받은 자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끊고 밑줄 쳐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 따라서 수수료 결정 기준이 같다 다르다 넘기시고 가로 3번 응시 수수료 반환. 이 반환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낼 수 있으니까 확인합니다. 1, 2, 3번을 묶어 4번과 5번을 묶어 1, 2, 3번은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가 몇 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몇 프로야? 60%죠. 마지막은 50%죠. 자, 1번은 과원합의 밑줄. 많이 내버리면 많이 낸 거 전부예요. 2번은 귀책사유. 아니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지도 없고 감독관도 없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돌려받아야 맞죠? 3번에 접수기간 내의 밑줄.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취소하면 전부예요. 여기 보시고 전부가 몇 개? 첫 번째가 뭐예요? 안 보고 해야지. 안 보고. 두 번째가 귀책 사유로 시험을 못 봤을 때. 셋째가 접수기간 중에. 그 다음에 4번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내. 다음 날부터 7일 내. 그러니까 접수 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이네요. 자, 그럼 몇 프로? 그 다음 5번은 4번에서 정한 기간을 정한 날부터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받습니다. 그 다음 4번 오른쪽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몇 년간? 이 경우 다항의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울에서 시험을 봤다가 부정행위로 걸린 사람이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 다 통보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59페이지 밑으로 가면서 가로 1번 합격자의 결정 공고, 시험 시행 기관장의 동그라미.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해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하는데, 가로 2번에 자격증의 교부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하죠.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몇 월 내에? 1월 이내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이 기재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여기 봐요. 한 달 안에 자격증을 일괄 교부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교부 업무는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수시로 재교부가 들어오는 그 재교부는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을 한 달 안에 빨리 줘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 자랑해야 되니까. 자격증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코팅 때 묻으니까. 가로 3번 자격증의 재교부, 동그라미 1번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가, 다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한다면 재교부 신청서에 박스, 재교부 신청서를 당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돼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예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예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고. 동그라미 2번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에 납부하죠. 여기 봐요.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았다가 자격증을 잃어버렸으면 누구한테? 이때 수수료가 있어 없어? 있고. 어디 조례? 서울시 조례인데 서울시장이 귀찮으니까 재교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재교부를 받는다면 재교부 수수료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쪽에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다만 자격증의 재교부 업무를 공기업, 전 정부의 협회 등에 위탁했으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대로 수수료 납부하면 돼요. 아셨죠? 넘기시고 60페이지 자격증의 대여 등의 금지. 거기 법 제17, 7조 1항이 있어요. 7조 1항 같이 읽어. 시작.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거기 앞에서 끊어줘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하는 거고 뒷부분이 양도대여인데, 사실 넓게 보면 앞부분도 자격증의 양도대여예요. 알아들어요? 2번 시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책은 됐어요. 칠판 보세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예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을이라는 사람, 즉 타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돼야하는데 안 됩니다. 이때 자격증의 양도대여가 금지되는 건 첫째,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거,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거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대여, 무상대여 다 처벌합니다. 그 다음 자격증을 빌려주는 건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도 다 금지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이라도 타인에게 업무를 맡겨 수행케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다음으로 만약 자격증에 양도대여로 걸렸다. 그러면 자격 명의자 갑은 자격이 일단 취소됩니다. 아까 서울시장이 자격을 취소하는 거 봤죠? 그러면 서울시장은 자격을 취소하면서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돼요. 따라요. 자취 플러스 1년. 그런데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는 행정처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1년에 1천 이렇게만 받죠. 따라요. 형벌만 1년. 원래 갑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돼야만 안 되지만 동업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자격은 있지만 자금력이 없다 이거야.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있는데 자격은 없어. 그래서 무자격자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동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 을이 말이야, 을이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대고 사무소를 차릴 수도 있고, 기존의 중개사무소를 인수한다면 보증금이라든가 권리금을 이 을이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수행해서 이 사람이 핵심적인 업무를 다 수행하고 영업이익을 내면 그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동업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업하는 경우가 여기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의사와 투자자 간에 병원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약사와 투자자 간에 약국을 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의사가 의료행위하고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하고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해버리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핵심적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하고 이 사람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면 되죠. 이 사람이 근데 핵심적인 업무를 해버리면 안 돼. 따라서 무자격자가 맹장수술하고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고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해버리면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둘의 관계가 좋아. 그러나 시간이 가면 동업관계 금이 가. 따라서 갑이 사무실에 잘 출근을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을이 업무를 수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실질적인 중개사 업무를 수행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때 을이 계약서를 다 작성했다 이 말입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했는데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을은 도장도 없고 안 되잖아요. 자기가 사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에게 연락을 해서 야 와서 네가 도장은 찍어야지. 그래서 이 갑이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중개사 업무를 의뢰했으므로 자격증 대여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격증을 대여했냐 대여하지 않았냐를 판단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춘 걸로 판단해 실질적 업무를 누가 했냐로 판단해? 그렇지. 그러면 간단하게 형식적 기준으로 판단해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해? 그렇죠.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관련 판례를 보죠. 61쪽 판례 1번 별표하시고 판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걸 말해.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사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됐죠? 자, 칠판 보셔요. 자격증을 대여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때는 뭘로 판단해? 뭐가 아니고 뭘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으로. 여기 보셔요. 형법을 보게 되면요. 형법 250조에 형법 제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형법상 살인죄 규정입니다. 그러면 형법상 살인죄 규정을 둠으로써 무엇을 보호하죠? 형법상 살인죄 규정을 둠으로써 무엇을 보호합니까? 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죠. 만약에 이 살인죄 규정이 없다면 내가 누군가를 살해해도 나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뭐 그러는데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인간은 대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행동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런 규정이 있으면 자기를 통제하게 되는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생명이 경시되고 쉽게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상 살인죄를 둠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죠. 얼마인지 알아요? 네? 네. 그러면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이런 걸 둠으로써 무엇을 보호하죠? 재산을 보호합니다. 강간죄를 둠으로써 여성의 정조를 보호하죠. 내란죄를 둠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죠. 명예훼손죄를 둠으로써 명예를 보호하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두었다 이겁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한다. 이게 업무방해죄거든.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한다. 업무방해죄를 둠으로써 뭘 보호하죠? 업무를 보호하죠. 자, 그런데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동업하기로 해. 이 사람 명의로 자격증 걸고 이 사람 명의로 등록을 받아 동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동업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그것이 이 무자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면서 이 갑이 양천구청에 가서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폐업 신고하자 이 을이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하고 같이 한 이유는 내가 지금 부동산 중개업 하려고 너하고 동업을 했는데 네가 폐업 신고함으로써 나의 중개업이 방해받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을이 갑을 고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갑이 피고인 자격으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됐죠. 이럴 때 법원에서 하는 말은 무자격자의 중개업은 오히려 처벌해야 될 것이지 법으로 보호해 줄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자격자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판례가 3번 판례입니다. 읽어주는 판례는 별표하세요. 3번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갑, 이 피고인이 지금 현재 칠판에서 갑이에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위 동업관계가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종료되고 피고인이 동업관계 종료로 부동산 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경우 피해자 을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밑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 옷가게 하고 음식점 하고 막 그러는데 감정이 상했다고 그 앞에 가가지고 확성기 틀어놓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악을 쓰고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업무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하죠. 다음으로 아까 읽었던 법조문이 있는데 바로 밑에 법조문이 하나 더 있어. 60페이지 박스에 제8조 찾았어요? 시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 보셔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파가지고 다녔어요. 공인중개사 이렇게 아무개.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척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사칭. 청와대 비서관이 아닌데 청와대 비서관인 것처럼 의사나 판사나 의사나 변호사나 아닌데 의사나 변호사인 것처럼 활동하면 그것이 사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칭을 했으면 이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어 없어? 없죠. 자격 취소가 있어 없어? 없죠. 1년에 1천만 있죠. 따라해요. 형벌만 1년. 근데 공인중개사라고 쓰면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파가지고 다니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점을 하나 찍어.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 샤라고 썼어. 나 공인중개사라고 안 썼어. 나 공인중개사야 하고 다녔어. 걸려 안 걸려? 다 걸려. 공안중개사에도 걸려. 공안중개사. 그런데 이렇게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직접적으로 쓰면 처벌받는다는 건 대부분의 현업 종사자들이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쓰지 않고 이게 실은 사장이야, 사장. 자격증 없는 사장.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의 대표라고 써가지고 다닌 거야. 걸려 안 걸려? 왜 걸리냐면 현재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법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개사무소의 대표라고 가리키는 것은 내가 곧 공인중개사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자, 판례 2번 공인중개사 사칭의 기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 토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기 보셔요. 여러분들이 올해 연말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직장에 다녀요. 뭐 건설회사라든가 유통회사라든가. 그럴 때 여러분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써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나중에 합격하면 진짜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명함이 있을 거야. 그 회사 명함에다가 무슨 건설회사 과장, 대리, 암흑이라고 쓰고 그 위에다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넣어도 나는 진짜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니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넣고 다니면서 내가 뭘 소개하겠다 해가지고 부동산 소개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그러나 그 문자를 쓴 것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나요? 따라서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하면 바로 중개업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또 받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따라서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걸리면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자격이 있지만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뭔 말인지 알죠? 운전면허가 있다고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운전면허가 있어도 택시면허가 또 있어야 돼. 그와 같다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알아들었죠? 자, 여기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